안녕하세요. 책성지기의 노잇 바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읽어본 책은 조혜은 작가님의 트로피컬 나이트라는 책인데요. 칵테일 러브 좀비랑 스노볼 드라이브에 이어서 나온 신작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트로피컬 나이트에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8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바다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일단은 모든 작품이 다 여운이 길게 남고 묵직해서 읽는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해내는 능력이 되게 탁월한 작가인데 그러면서도 독자에게 그 세계관을 되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독자를 이제 작품에 흡수되게 만들기도 하고 밝은 분위기의 작품은 많이 없었지만 어쩐지 결말에 이르러서는 이런 희망을 엿보게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표지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미스테리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도 표지 분위기처럼 무게감 있는 작품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표지를 보면 되게 화려하고 뭔가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에 수록된 작품들은 그와 대조적으로 조금 무채색적인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책 안에 수록된 고규와 성류 같은 단편에서 등장하는 성류, 새빨갛고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더 머리에 쉽게 각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규와 성류가 되게 대표작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제 고규와 성류를 보면 남편을 잃고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홀로 영위에 가던 주인공인 옥주가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어떤 아이를 만나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노잇은 이 소설 어떻게 읽었어? 저도 되게 슬프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을 잃고 약간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옥주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고 그런 순간에서 그런 사람을 잡아먹는 아이인 성류를 만나서 그 성류에게 마음을 주는 것도 되게 마음이 와닿아서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뭔가 가장 슬프면서도 심오하게 다가왔던 장면은 옥주가 자신의 죽은 남편을 성류가 먹을 수 있도록 좀 허락해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좀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가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로웠던 옥주에게 성류는 좀 일종의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었고 그래서 남편을 먹는 것도 허락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약간 옥주의 그런 생각을 추측해 보자면 뭔가 남편도 그렇고 옥주 자신도 그렇고 차라리 그 성류에게 잡아먹혀서 성류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 자신의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성유가 남편의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은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만큼 옥주가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 정이 되게 그리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옥주는 어째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럼 이제 고기와 석류에서 일종의 상징물로 이제 과일인 석류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옥주가 작품에서 그 남편의 시체 위에 석류를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일종의 허락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남편을 먹어도 된다는. 실제로 그 석류를 던진 다음에 그 석류가 실제로 그 석류랑 같이 시체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는 옥주도 자기 자신 위에 석류를 놔두고 석류가 자신을 먹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옥주 자신이 좀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위에 석류를 던짐으로써 비로소 남편이 죽음으로써 좀 둘러싸여 있던 그런 외로움, 고독을 좀 벗어나고 그런 죽음에 대한 힘듦을 좀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처음 봤을 때는 왜 하필 석류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석류라는 과일을 떠올리면 일단은 되게 어떤 다산? 이런 자손? 이런 자식? 이런 것들을 되게 예전부터 상징해온 그런 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로움에 사무친 삶을 살아오던 주인공인 옥주가 어린 아이를 이제 내치지 못하고 그렇게 숨겨준 이유가 역시 그 아이를 옥주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리라는 어떤 암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이처럼 트로피컬 나이트에는 약간 잔혹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괴담처럼 느껴지는 소설이 좀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세계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릴리의 손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이방인과 관련된 세계관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결말에 이르러서는 이제 작가가 보여주는 반전도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주인공인 연주가 이제 계속 가지고 다니는 신종이 연결된 손, 그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매력적이라서 거듭 그 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세계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릴리의 손은 갑작스럽게 사회 곳곳에 좀 시공간을 붕괴하는 그런 틈이 계속 생기면서 좀 이방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담아낸 그런 SF 소설인데 저는 이 세계관을 잘 설정한 것도 되게 좋았고 여기서 주인공인 릴리와 연주 사랑 이야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세계관을 좀 극복하고 좀 사랑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서 작가님이 후속작을 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릴리의 손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이방인이 된다면 어떨까? 그 틈에 진짜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나의 그런 기억들이 전부 사라진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했어요. 이제 기억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되게 두려움이 엄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세계, 내가 살던 세계가 아닌 완전히 낯선 세계에서 눈을 뜬 셈이고 그 순간부터는 정말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무에서부터 다시 모든 것을 학습해야 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독특한 세계관을 잘 설정한 소설이라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혹시 또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전 모든 작품을 다 재밌게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작은 시인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급성 먼지바람 같은 세계관이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도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이제 또 판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급성 먼지바람이나 다단계 이런 설정들에서 되게 완전히 현실과 별개 이야기로 볼 수는 없을 법한 그런 설정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결말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가장 작은 시는 이런 세밀한 그런 설정도 되게 좋았는데 그 인물 설정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미주랑 수환이라는 인물이 되게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미주는 다단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 잘리지 않으려고 친하지도 않은 수환을 갑작스럽게 또 찾아가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수아는 이 급성 먼지 바람이 굉장히 무서워서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그 미주의 그런 의도를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고 물건도 사주고 그러게 되거든요. 두 사람이 처한 환경은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드는데 이해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미주는 약간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좀 다단계 회사이고 그리고 좀 사이비스러운 그런 낌새를 좀 눈치를 챘더라면 조금 더 빨리 그 회사에 탈출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작은 바람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미주의 상황도 이해는 갔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은 미주 역시 현실에 타협하고 도망치려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피하기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또 수완 역시도 그런 미주가 이제 현실에 직면하고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그런 미주가 자신을 찾아오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냥 그런 미주를 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서로에게 진정으로 솔직해진 적이 없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주랑 수완이 되게 오랜 시간 함께 있었지만 결국은 둘 사이의 진정한 대화는 부재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급성 먼지바람 굉장히 좀 끔찍한 재앙이잖아요. 하지만 이 소설에는 또 다른 재앙을 또 다룬 소설이 있어요. 바로 고양이가 임무를 마치고 고양이 별로 돌아가는 유니버셜 캣숍의 비밀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급성 먼지바람과 이 고양이가 지구를 떠나는 그 세계, 이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끔찍한 재앙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유니버셜 캡슐의 비밀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저는 일단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 단편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이런 주인공의 상황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분명 이제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이제 헌신을 각오로 이제 돌보고 애정을 주고 그렇게 했을 텐데 고양이에게 그건 그저 임무에 불과했고 사실은 고양이의 집은 다른 별에 따로 있었고 여기는 그냥 임시 숙소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게 애정을 주는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고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정말 이상할 거 없는 정말 사람에 따라서는 배신감도 느껴질 법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슬픈 내용이었어요. 사실 급성 먼지바람이 좀 더 끔찍하다 생각했는데 또 바다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고양이가 지구를 떠난다는 게. 그러면 저희가 다른 조혜은 작가님의 작품도 여러 읽어봤잖아요. 바다는 이번 작품이 가지는 차별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예전에 조혜연 작가님의 단편집인 칵테일 러브 좀비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대표 작품인 칵테일 러브 좀비는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 되게 조명을 두는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런 만큼 되게 사람들 간의 사이, 관계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해내는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능력은 역시 이번 작품에서도 발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칵테일 러브 좀비가 가족 사이에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 트로피컬 라이트는 그보다도 조금 더 넓은 어떤 반려동물과 주인, 친구, 선생님과 원생과 같은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금 더 다채로운 정말 제목처럼 트로피컬 라이트한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약간 관계성을 다양하게 다룬 점도 좋았고 세계관도 되게 독특하면서도 많이 확장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조혜은 작가님의 그런 문학적 감수성을 잃지 않은 것도 되게 좋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이전 작품인 스노볼 드라이브라는 책도 읽어봤었는데 사실 그 작품도 이 눈이 녹지 않는 디스토피아 세계를 그려내면서도 그 모루와 이월이라는 두 사람이 그 세계를 어떻게 감당하고 좀 열심히 살아가는지 또 저는 그런 운명론적인 좀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문학적 감수성을 굉장히 이번 독특한 세계관에서도 잘 지켜내면서 좀 더 좋은 작품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다음 차기작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조혜연 작가님의 트로피컬 라이트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솜담솜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